여러분, 강한 나라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보통 우리는 강력한 군사력, 뛰어난 기술력, 그리고 강한 화폐를 떠올립니다. 화폐 가치가 높다는 것은 그 나라의 경제가 튼튼하다는 증거라고 믿어왔죠. 약한 화폐는 곧 약한 국가라는 등식이 우리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통념이 틀렸다면 어떨까요? 화폐 가치를 의도적으로 약하게 유지하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할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수십 년에 걸쳐 자국의 화폐, 이안화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춤으로써 세계 경제의 판도를 뒤바꾼 나라 중국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붕괴의 신호가 아니라 세계를 상대로 한 거대한 레버리지를 얻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 하나의 선택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글로벌 경제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렸습니다. 이 거대한 전략의 시작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1970년대 후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이라는 거대한 혼란의 소용돌이에서 막 벗어난 중국. 세상과 문을 닫은 경제,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들, 그리고 낡고 비효율적인 산업시설만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때 덩샤오핑이라는 인물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1978년 그는 중국을 세계 무역에 개방하는 대대적인 개혁 개방 정책을 시작합니다. 해안 도시들에는 새로운 공장들이 우후죽순 들어섰고 외국인 투자자들을 환영했습니다. 베이징의 목표는 단 하나, 번개 같은 속도로 산업화를 이룩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뒤처진 상태에서 어떻게 세계 시장에 물건을 팔 수 있을까요? 해답은 단순했습니다. 싸게 만드는 것, 아주 싸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빠른 방법은 바로 화폐 가치를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여기서부터 환율, 외환보유고 같은 어려운 전문 용어들이 등장하며 많은 분들이 길을 잃곤 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한번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원래 시장 논리대로라면 1달러의 5위안으로 거래되어야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중국의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이안화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올라가 1달러의 4위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에서 중국 상품의 가격이 비싸지게 되죠. 하지만 중국은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환율 시장에 직접 개입합니다. 때로는 1달러당 8위안이 넘는 수준까지 이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시장에 쏟아져 들어오는 달러를 인민은행이 계속해서 사들이고 대신 이안화를 푸는 방식을 통해서입니다. 수출 기업이 벌어들인 달러가 중국으로 들어올 때마다 중앙은행은 그 달러를 삭스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천문학적인 규모로 불어났고 2014년에는 무려 4조 달러에 육박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이안화는 계속해서 쌌고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저렴한 가격표를 달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미국의 소비자들은 중국산 제품으로 자신의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것은 마치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가 50달러짜리 운동화를 단돈 10달러에 파는 것과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보겠지만 시장의 모든 경쟁자를 무너뜨리고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하는 전략이죠. 중국이 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세계 시장의 지배권을 사기 위해 스스로를 헐값에 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무섭게 성공했습니다. 1980년대,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반을 거치며 중국의 공장들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무역 흑자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서구의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열광했습니다. 월마트는 중국산 상품으로 가득 찬 세계화의 신전이 되었습니다. 미국인들은 값싼 TV, 값싼 옷, 값싼 모든 것을 누리며 자신들이 이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승자는 중국이었습니다. 약한 위안화는 중국의 수출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파도로 만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벌어들인 달러가 다시 미국 국채를 사는 데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미국은 중국산 제품을 사기 위해 쓴 돈을 다시 중국에게 빌리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보다 더한 아이러니는 없었습니다. 미국인들이 값싼 풍요를 즐기는 동안 그들은 자신들의 빚을 중국이 관리하게 만들었고 중국은 조용히 힘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서구 사회는 거대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약한 화폐는 약한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략을 의미했습니다. 위안화 가치를 낮게 유지함으로써 중국은 단순히 물건을 더 많이 판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산업화를 이루고 거대한 인프라를 건설하고 수억 명의 인구를 가난에서 구해낼 시간을 번 것입니다. 경쟁자들이 단기적인 특가 세일에 환호하는 동안 중국은 훨씬 더 긴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이 되자 그 결과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폐쇄적인 농업사회에서 세계의 공장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했습니다. 도시들은 새로운 산업으로 부풀어 올랐고 항구는 지구상에서 가장 붐비는 곳이 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운동화에서부터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서구의 눈에는 이것이 세계화가 낳은 기적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에게는 그들의 전략이 성공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위안화를 약하게 유지하고 수출을 늘리고 달러를 축적하라. 하지만 모든 전략에는 적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워싱턴의 정치인들은 베이징을 환율 조작국이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명백하게 시장에 개입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조작이라는 단어는 마치 카드게임에서 속임수를 쓰는 것처럼 들리게 합니다. 현실은 그보다 훨씬 차가운 지정학적 계산이었습니다. 값싼 위안화는 미국 상점의 선반을 저렴한 제품으로 가득 채웠지만 동시에 미국의 공장문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제조업 일자리가 바다 건너로 사라졌습니다. 중서부의 작은 마을들은 산업 기반이 통째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비자는 낮은 가격에 기뻐했지만 서구의 산업 기반은 매년 약해지는 동안 중국의 산업 기반은 강철처럼 단단해졌습니다. 아이러니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중국 상품에 쓴 1달러는 고스란히 중국이 미국 국채를 사는 1달러가 되었습니다. 중국의 막대한 무역 흑자는 잠자고 있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미국 재무부로 흘러들어가 베이징을 워싱턴의 가장 큰 해외 채권자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기묘한 상호 의존 관계를 만들어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환율 조작국이라 비난하면서도 자국의 막대한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중국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값싼 물건을 팔고 미국이 그 물건을 더 사도록 다시 돈을 빌려주는 끝없는 소비와 부채의 고리가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서 중국은 조용히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식과 현실이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미국에서 강한 달러는 자존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약한 위안화는 굴욕이 아니라 지렛대였습니다. 베이징은 강한 화폐라는 명예를 희생하는 대신
산업과 지정학적 힘이라는 실리를 얻었습니다. 물론 이 전략에 위험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약한 위안화를 유지하기 위한 거대한 시장 개입은 때때로 자국 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무역 갈등과 관세 위협을 불러일으키며 국제사회의 표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구 사회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깨달았을 때 중국은 이미 세계 공급망의 심장부를 장악한 뒤였습니다. 섬유에서 전자제품, 철강에서 장난감에 이르기까지 중국은 더 이상 변방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중국의 전략은 다음 단계로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2005년부터 베이징은 비판을 잠재울 정도로만 위안화 가치를 서서히 절상시키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대 초반에는 통제의 고삐를 더욱 풀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왜일까요? 임무가 완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점에서 중국은 더 이상 수출을 지배하기 위해 초저가 위안화에 의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세계 최고의 공장, 항구, 물류 시스템, 그리고 숙련된 노동력을 손에 넣었기 때문입니다. 약한 화폐는 사다리와 같았습니다. 일단 정상에 오른 뒤에는 그 사다리를 걷어차버려도 괜찮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략의 핵심 원칙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화했습니다. 이제 중국은 화폐 대신 특정 산업에 같은 원칙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저가에 판매하고 시장을 잠식하고 경쟁자를 무너뜨리고 공급망 전체를 장악하는 방식입니다. 철강, 태양광 패널, 그리고 전기 자동차. 산업은 바뀌었지만 논리는 그대로였습니다. 단기적 희생을 통한 장기적 지배. 오늘날 중국의 환율 평가절하 전략의 메아리는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2016년 IMF는 위안화를 달러, 유로, 파운드, 엔화와 함께 기축통화 바스켓에 편입시켰습니다. 이는 중국이 더 이상 값싼 상품 수출국이 아니라 세계 금융 강국이 되었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고방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철강, 태양광, 전기차 시장을 보십시오. 중국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장 지배를 목표로 전 세계에 제품을 쏟아냅니다. 국영 기업의 막대한 보조금이 오늘의 손실을 메우고 내일의 경쟁자를 제거합니다. 서구 정부들은 관세를 올리며 허둥지둥 대응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보면 이것은 과거와 똑같은 전략입니다. 이제 중국의 야망은 단순히 수출을 넘어섰습니다. 그들은 미국 달러에 필적할 화폐 주권을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베이징이 중동의 석유 계약에서부터 1대1로 대출에 이르기까지 더 많은 무역을 위안화로 결제하도록 압박하는 이유입니다. 전통적인 결제 시스템을 뛰어넘어 국가가 자금 흐름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디지털 위안화를 개발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꿈은 단순히 물건을 싸게 파는 것이 아닙니다. 위안화 자체가 달러처럼 신뢰받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베이징은 더 이상 워싱턴이 정한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플레이어가 아니라 스스로 규칙을 정하는 주도자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거대한 역설이 존재합니다. 서구에서 약한 화폐는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환율이 마치 트로피인 것처럼 강한 달러, 강한 유로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그 반대를 증명했습니다. 약한 화폐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위안화를 의도적으로 약하게 유지함으로써 베이징은 공장을 짓고 시간을 벌고 수억 명을 가난에서 구했습니다. 그들은 명예를 힘과 맞바꾸었고 종이 위의 강함 대신 현실의 강함을 택했습니다.
그동안 서구의 소비자들은 값싼 풍요의 환상을 즐겼지만 그들의 산업은 시들었고 부채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빚의 일부는 중국이 대주고 있었죠. 교훈은 명확합니다. 환율 게시판의 숫자를 보고 현실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약한 화폐가 항상 약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바로 가장 무서운 전략을 의미하며 결국 전략이 승리합니다. 고대 로마는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동전의 가치를 떨어뜨렸습니다. 스페인은 제국의 자금을 대기 위해 유럽을 은으로 넘쳐나게 했습니다. 미국은 제국을 지탱하기 위해 달러를 찍어냅니다. 그리고 중국은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 이안화의 가치를 떨어뜨렸습니다. 도구는 다르지만 게임의 본질은 같습니다. 돈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돈은 언제나 무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각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면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지식의 여정을 계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지적인 호기심을 응원합니다.